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포천 나눔해지 이주민 지원센터 김경윤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포천 나눔해지 이주민 지원센터 김경윤입니다. 저희 센터는 이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삶을 나누고 연대하며 인간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포천 나눔해지 이주민 지원센터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요. 이주민 공동체 지원 및 촉진,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의료 공제 활동, 이주민 교육문화 활동, 이주아동 청소년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지원센터 윤성집 센터장님입니다. 그리고 이주민 지원센터의 이주 여성을 담당하고 계신 손영희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 공동체 신짜오 자조 모임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김진주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파키스탄 공동체 밀란 파티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나비드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제는 이주민의 현재와 차별에 대하여 이주 노동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집 선생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천 나눔의 집 윤성집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름은 토론회라고 붙이기는 했는데 다른 영역과 다르게 이주민 영역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와 발제 위주로 좀 이제 긴 얘기들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발표나 이런 거 하는 내용이 좀 길더라도 처음 이주민의 지금 삶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니 현황을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주민의 현재와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입니다. 한국의 이주민 현황은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250만 명 정도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에 200만 명 정도로 떨어지게 됐는데요. 요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이제 고용이 되었는데 입국을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계절로 이주 노동자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농촌이나 이런 데 바쁠 때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입국이 중지가 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국으로 출국하신 분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이주민 인구가 감소한 측면은 있는데 이주민 증가의 추이를 봤을 때 이주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거의 한 150만 명 이상이 지금 증가를 하셨고요. 그래서 보면 전체 인구의 3.93% 정도가 지금 이주민이시고 한국 주민 25명 중에 1명이 이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에서 마주치는 25분 중에 한 분은 이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포천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먼저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경기도에는 주민등록 인구가 지금 1,300만 명 정도 있고 이주민은 85만 명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은 15만 9,871명 중에 이주민이 25,634명입니다. 이 수치는 미등록 이주민을 추산한 수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으로 봤을 때 전체 주민의 14%가 이주민으로 포천에 사는 7명 중에 한 분은 이주민이십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마주치는 7분 중에 한 분은 이주민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주민분들이 길에서 많이 마주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기숙사나 아니면 숙소에서 벗어나지 않고 간혹 나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시는 것이지 실제로는 7명 중에 한 분은 이주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포천시의 이주민 경제활동 인구를 좀 보면요. 외국인 근로자 9,334명, 외국 국적 동포 1,147명, 그리고 기타 외국인 3,537명, 미등록 이주민 3,510명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기타 외국인과 미등록 이주민은 경제활동 인구를 저희가 추산한 추산치입니다. 실제로 미등록 이주민 인구는 포천에 한 5천 분 정도 계시다고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그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기술력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노동 집약적인 업종에 많이 늘어나고 계시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도 노동관계법에 적용받는 근로자인데 현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미등록 이주민 상담 사례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근로자 A 씨의 경우 주 근로 시간이 60시간이셨어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근무를 하셨습니다. 기숙사는 이제 무상 제공이 되었고요. 이분의 경우 임금이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에 따른 근로자 A씨의 월급은 그 표에 보시는 대로 295만 9,194원이 돼야 합니다. 근데 실제 임금과의 격차는 195만 9천 원,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의 임금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현재 그 미등록 이주민 분들의 임금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보면요, 150만 원 전후의 낮은 임금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보통 주 50시간 내외로 근로를 하시고, 남자분들은 한 16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15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근로하는 부분은 노동 집약적인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이렇게 단순 노동으로 힘이 많이 드는 이런 일들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채소 재배 단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농업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다음 그 포천 이주민 현실에 관련해서 이주민 관련 예산과 제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4억 4,700만 원 정도,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에 7,7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사업에 5,300만 원. 이주 노동자분들은 전부 다 외국인 주민에 이제 속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주 노동자 관련 예산은 다문화 관련 예산에 비해서 15%에 불과합니다. 그 예산들 중에 표 잠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산들 중에 보시면 그 통역 서포터즈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 2년 전에 외국인 정책과가 신설이 되면서 2년 전부터 이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업이고, 저기에 있는 4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동안 사실 포천에서 투여하고 있던 이주 노동자 외국인 주민 관련 예산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적어지죠. 그리고 현재 포천시에는 포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조례에는 외국인 주민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센터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또한 2조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의를 요 아래와 같이 해놨는데요. 모든 이주민에 대해 인지하고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 좀 좋은 예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외국인 주민이란 포천시 관내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6조의 지원 대상을 보시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외국인 주민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하더라도 5천 명에 가까운 가장 열악한 밑바닥 최하층 계급을 유지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두고 갈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터가 설립되더라도 가장 열악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등록 이주민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3D 산업이 존재하고 있고요. 정부도 상시적인 단속으로 이제 위협을 하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묵인하고 있는 면이 큽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지탱하고 저희 도농복합지역인 포천에서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여부로 지원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좀 저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타 시도에서는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등의 법령이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지금 이주민의 어려움은 이주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가 전파됐을 때 생기는 주변의 이제 전파 문제나 처음에 이제 이주민들이 마스크에 배제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주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라도 민간의 활동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이주민 지원 시설을 시급히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외국인 주민센터, 이주민센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노동, 인권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가 있습니다. 포천은 이주민 관련해서 말고도 여러 종류의 쉼터들이 굉장히 부족한 곳입니다. 여튼 이주민 관련해서도 이주 노동자 쉼터, 이주 여성 쉼터, 그리고 또 이주민 가족 쉼터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통역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여기저기에서 통역원을 구하기는 하는데 통역 지원센터가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내 공적 영역이나 주요 생활 영역, 의료, 은행이라든가 이런 경제 영역에서 필요한 곳에서 통역을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쪽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이주민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그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 관련된 저희 그 제도상의 문제나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차별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저희가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 이주민의 현황을 안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차별과 혐오가 생겨나는가?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학계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을 하나의 예로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나 사람들에게 느끼는 거리감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한국 사회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의식은 당위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차별을 정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차별을 하지 않아. 당연히 이런 차별은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인권에 대한 체감은 사뭇 다릅니다. 차별의 원인 중 하나인 사회적 거리감은 그 출신국과 인종에 따라서 매우 다른데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보다 낮은 국가라고 생각되는 출신국에 대한 차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이제 싫어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나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일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차별 의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까운 편입니다. 거리감이. 그 이유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국, 동남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거리감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일례로 그 동일한 민족이기에 저희가 동포라고 부르는 미국 동포와 중국 동포가 있죠. 근데 미국 교포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중국 교포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이 굉장히 달라요. 특히 중국 교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중국 정부가 사용하는 조선족이라는 말을 그대로 언론상에서도 사용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재단하고 나누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외부 이주민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여타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주민의 비율이 굉장히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정책도 일자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단기 순환 정책 위주로 활용을 했어요. 들어와서 노동만 제공하고 얼른 나가라. 실제로 독일에서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이 갔을 때 독일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노동력을 원했지만 사람이 왔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력으로서만 활용을 하고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감을 두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차별과 혐오가 생겨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언론과 정치의 부정 편향 봅니다. 뭐 부정 편향에 대해서 뭐 다들 알고 있을 텐데 부정적 이슈에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마음이 가고 그거에 관심을 갖고 좀 더 크게 보도하거나 이런 현상들이죠. 근데 언론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 보수 언론이나 이런 경우에는 억눌려 사는 대다수의 대중의 고통을 이해하는 척합니다. 우리가 그 대중들을 나눌 때도 애니웨어와 썸웨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가 이동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높은 지식과 이런 것들 갖춘 사람들, 그리고 대다수의 썸웨어, 아마 여기 계신 뭐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썸웨어일 것 같은데요. 자기 거주하는 몇십 킬로 안에서 거주하면서 고착화된 사람들,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불만을 대결을 통해서 분출할 곳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처지인 사람들 간의 불만을 부추기고 그룹을 지어서 다툼을 하게 만드는데요. 뭐 다들 아마 아시는 일 텐데 일하는 엄마와 주부인 엄마, 심지어는 그 어떤 사이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이트에서 맘충이라는 말도 썼었죠. 그래서 주부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주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주 노동자에 관련해서는 한국인 저소득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간의 간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툼을 계속 만들어요. 실제로. 너희가 어려운 건 저들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보 언론의 경우에도 차별은 좋지 않다고 말을 하고는 있는데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할 뿐이지 그 근원에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에서 이득을 얻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불만을 느끼는지 이해하거나 구조를 찾지 못하고 그냥 가르치려고 합니다. 야, 그거 안 돼. 잘못이야. 잘 지내야 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담론이 그 두 가지 방향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우리가 왜 어렵게 살아야 하고 우리들은 만약에 수구권에 있는 분이라면 수구권에 들기 위해서 아래로 경주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 구조에 대한 얘기들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차별과 혐오를 만드는 가장 큰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민에 대해서 이제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례에 대해서 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저만 얘기하니까 좀 힘들긴 한데요. 들어주시는 분들도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주민에 대해서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 전 지구적인 팬데믹이었죠.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만 추렸는데요. 최초의 코로나가 번졌을 때 중국 우한에서 발생이 됐죠. 그때 대부분의 그 근처 상점이나 이런 데 많이 걸려 있었던 게 외국인 출입 금지,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출신자에 대한 광범위한 혐오, 반대 정서가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잠재적 전파자로 취급하는 보도들이 잇따랐어요. 그 당시에 이런 게 있고 나서 그 지역 분들이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초창기에 거기서는 코로나 환자가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해서 좀 차별적인 여러 가지 행정들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와 서울시의 행정명령으로 이주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해라라는 행정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발생했었죠.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더라도 기숙사에 박혀서 나가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모두 다 검사를 해야 됐고 사회로 나가서 출퇴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이주민을 잠재적인 감염원으로 여기는 낙인 찍기의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몰아서 쏟아부을 수 있는 투영처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 사장님들의 이주 노동자 외출 금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활동하거나 만나는 이주민분들도 사장님이 나가지 말래요 해서 못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기숙사의 밖으로는 출입이 금지되었고
사업장과 기숙사 외에는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경우 돌아오지 말라는 사업장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말고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니네 나라로 돌아가. 뭐 이런 것들.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포천의 사례는 아니고요. 이에 이주 노동자들은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제 나가지 못하는 자유의 박탈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집단 감염에 대해서도 일단 기숙사에 집단 거주하고 굉장히 열악하고 환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기숙사에 한 방에 15명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준이 그랬었어요. 그런 곳에서 집단 감염의 형태가 보이기가 쉽죠.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한국인 근로자나 이런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기숙사 내에 집단 감염이 있은 후로 공단의 집단 감염이 있은 후로 외부로 퍼져나간 일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이주민에 의해서. 그리고 공적 마스크의 배제. 초기에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도 힘든 문제고 마스크 구하러 다니러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공적 마스크 배부는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구매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의 절반이 공적 마스크에서 배제됐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이주민들도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없이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의 정보 접근 소외 그리고 통번역 미비 부분이 있는데 관련 정보는 매일 쏟아지는데 핵심적인 중요 정보들이 제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한국말로만 나오고 안내 문자가 오긴 하는데 모두 다 이제 한국말로만 왔었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그때 퍼졌었고요. 저한테도 이게 맞냐고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공포가 좀 가중됐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주민분들은 코로나의 양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한참 문제가 되던 때에는 그래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통번역을 제공을 하긴 했는데 다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의 배제 부분인데요. 대다수 이주민이 배제되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바뀌지 않았고요. 초기에는 국적자 외에는 지급이 제외돼서 결혼 이주 여성이나 취업 비자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조차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외국인은 주민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세법상 주민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역시 주민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재난소득에서는 전부 다 배제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지자체별로 좀 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배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동체에 영향을 끼쳤죠. 코로나19는. 정부는 그런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중반쯤 돼서나 이제 출입국 통보를 면제할 테니 PCR 검사를 받아라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백신 접종도 오래 있었는데 그것도 일선에서는 굉장히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저희 센터만 해도 이것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미등록 이주민도 맞게 해주겠다라고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백신도 확보가 안 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좀 마치고요. 다음은 지금 현재 등록 이주민, 그 타국적 이주 노동자들이 오는 걸 고용허가제라고 하는데요. 고용허가제의 문제 가장 큰 거 한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고용허가제 보시면요. 과거에 이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연수생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부터 시행됐고요. 흔히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E9 비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인데 타국적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제도가 고용허가제입니다. 근데 이 제도는 그 퇴보에 퇴보를 거듭을 했습니다. 처음에 생길 때의 제도에 비해서 지금 제도는 아주 악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퇴보에 퇴보를 거듭을 했고요.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여러 규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업장 변경 제한을 이제 3회로 제한을 하고 있고
이마저도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사인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헌법 소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사업장 변경에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두 개의 일로 분리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고용주의 허락이 필요하다. 변경 자체의 행정 절차에는 안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이 부분이 이주민에 대한 모든 그 고용허가제상 차별의 굉장히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강렬한 파급 효과를 줬어요. 사업장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이주 노동자의 지위를 격화시켰고 사업주에게 부속물처럼 여겨질 수 있는 여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도 명확합니다. 2012년, 2015년, 2017년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나 인권이사회 이런 곳에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상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은 반인권적이기 때문에 폐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죠. 정부는 노동시장 교란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이유로 들어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주 노동자보다 2배가 넘는 동포 이주 노동자들은 들어와서 자유롭게 일을 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노동시장의 교류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변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숙사 문제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 겨울에 포천에서도 이제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노동자분이 사망하셨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왔었고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위가 꾸려졌고 저희 이주민지원센터도 그거와 함께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뭐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비용하는 금액과 그 기숙사의 시설이 문제입니다. 보시면 4명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한 명당 30만의 숙박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한 칸에 4분이 같이 살고 있는데 30만 원씩 4분이면은 120만 원이죠. 120만 원의 임금을 공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숙사는 비닐하우스고 그 안에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있는 기숙사였고 물은 그 밖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겨울이면 없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샤워 시설 있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지나 이런 곳에는 주거 시설을 할 수 없고 기숙사를 둘 수 없는데도 그런 곳에 이제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설명드리긴 뭐하고 뒤에 있는 사진들 잠깐 보시면 돌아가신 우리 그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고 그때 저희가 저기에 가서 추모제를 지냈었습니다. 그때의 사진이고요. 저기에 있는 연꽃은 스리랑카 공동체에서 만드신 거예요. 연등.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까만 건물이 비닐하우스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농가를 지나가다가 뭔가 좀 작은데 검은 저런 게 덮여 있네 하면 기숙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컨테이너에 이렇게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집이 하나도 없죠. 일터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농지 바로 옆에 저렇게 기숙사가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에 남성 이주 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여성 이주 노동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가서 본 그 비닐하우스 기숙사 옆에는 비닐하우스로 만든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화장실은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도라무통이라고 불렀는데 고무통이 크게 하나 있고 그 위에 널빤지 2개가 있는 게 화장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곳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로 인해서 제도를 좀 바꾸겠다고 해서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기숙사가 60% 이상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없애라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기숙사인 경우에는 취업 알선을 하지 않겠다라고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약한 대책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취약한 정부의 인권 감수성 얘기인데 아마 다 보셔서 알 겁니다. 화성보호소의 새우 꺾기 저 화면인데요. 저게 실제 CCTV 화면입니다. 저 자세로 화성보호소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거는 특별 개호라는 건데 그 특별 개호는 징벌의 목적이 아니라 안전이나 질서 유지에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따로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요. 통고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사유 설명이나 의견 진술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그걸 나중에 교부를 했는데 그 문서도 조작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날 12개의 문서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법무부의 브리핑을 보시면 진상 조사 결과 해당 보호 외국인에 대해 발목 보호 장비, 박스 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와 방식의 보호 장비 사용 행위 등 인권 침해 행위가 확인됐다.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은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면은 누가 인질하면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묶죠. 그거를 저렇게 뒤로 묶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몇 시간씩. 그리고 익산 시장에 잡종 강세란 발언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발언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다문화 우리 이주민들이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몰려가서 저렇게 시위를 벌였고, 이 얘기는 뭐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 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다문화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시위에 참석한 결혼 이주 여성의 말로 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말 자체가 없어져야 해요. 우리 아이가 뭘 잘하면 다문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뭘 잘못하면 다문화니까 그렇지 이래요. 다문화는 안 좋은 것처럼 인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안 내고 무료 지원 받는다고 비난해요. 우리는 세금도 내고 모두 무료 지원 받는 거 아니에요. 지원받는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받는 거죠. 다문화 지원법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TV에서도 못 사는 것만 보여주고 동정심 주장하지 말아야 해요. 어디에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다문화면 다 지원한다는 편견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을 보여주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이제 범죄 피해 사례가 있는데요. 뭐 이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실제 저희가 겪었던 사례인데, 한 분이 이주 여성 노동자분의 머리채를 잡고 10m 이상을 끌고 나갔어요. 나가라며. 같은 동료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머리채 잡은 손을 살짝 물고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소가 됐죠. 폭행으로. 근데 하루가 지나서 그 한국인 분이 고소를 했습니다. 나도 물렸다라고 진단서를 끊어서. 그 순간 쌍방폭행이 인정되어 이분은 바로 구속됐어요. 미등록 이주민이었기 때문이죠. 구속되자마자 센터에서 찾아가서 항의하고 했지만 바로 다음날 화성보호소로 넘겨지고, 그 안에서도 저희가 인권위 진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 교도소 같은 곳에 있는 것이 난 너무 괴롭다. 그 보호소가 화성보호소였는데요. 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해서 그냥 퇴거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분은 이분이 나갔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어요. 실제로 이게 이주민분들이 많이 겪는 일입니다.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은 이렇게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에서 몇 가지를 적었는데요. 미등록 체류는 범죄냐? 미등록이라는 거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거는 형사 절차가 아니라 행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UN 인종차별위원회나 국가인권위에서도 불법 체류자 명칭 말고 미등록 이주민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도 불법 체류자란 말을 쓰지만 영어로는 undocumented라고 쓰고 있어요. 그냥 등록되지 않아, 문서가 없다라는 의미죠. 네. 정부에서도 그때그때 다른 호칭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문제가 컸을 때 국무총리가 한번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또 이주민에 대한 정서가 안 좋으면 불법 체류자란 말을 그대로 씁니다. 이주민의 범죄율 보시면 간단하게 내국인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주민이 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잠재적 범죄자로 많이 취급하는 중국 분들이 가장 범죄가 없습니다. 이주민들 중에. 그리고 또 미등록 이주민은 등록 이주민들보다 또 더 범죄율이 낮아요. 그리고 이주민도 세금을 납부한다고 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심지어 정치인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주민세. 주민세 안에는 지방세도 포함되어 있죠. 전부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1조 원이 넘어섰고요.
그때 당시에 근로소득세만 7,800억 원이었습니다. 어쨌건 그 모든 우리가 이런 거 하나를 사도 여기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전부 다 지불을 하고 있죠. 이주민이라고 그걸 뭐 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똑같이 세금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건 급여가 낮기 때문이고요. 미등록 이주민도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법상. 근데 국세청에서도 미등록 이주민이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자기들도 절차를 모르겠다는 답변을 줬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맺는 말 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차별과 혐오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여겨져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차별은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때는 차별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차별인 것들이 허다합니다. 인권의식 성장에 맞춰 진화하는 것이 차별에 대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주민인 이주민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유대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근본적인 사회구조 문제에 접근하려는 시민의 통찰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언론과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정부 재원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계약도 개선돼야 하고, 그리고 정부도 이미 우리 사회에 노동 집중형 인력이 필요해서 미등록 이주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여러 보고서와 논의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현재 그 단속이나 강제퇴거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출국할 수 있는 유도 정책을 좀 만들고 미등록 이주민도 노동이 가능한 등록을 좀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의 독소 조항을 없애서 인권 친화적인 노동이 가능한 제도로 변경하기를 바랍니다. 네, 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에 대한 현황을 지금 보고 계시는 포천 시민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좀 시간을 그냥 썼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긴 발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짚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비드 선생님도 고용허가제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발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주 노동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통역하는 주변 친구한테 통역 도와주면서 제일 생각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기숙사 비용하고 차별과 사업장 병력가 문제, 심각한 문제가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친구들이 힘들게 일하면 월급 나올 때 기숙사비 월급에서 잘 받고 조그만 방에서 여러 가지 친구 같이 생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요. 여러 가지 뭐 비밀 얘기하는 것도 공항에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사이 많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싸우고도 하고 조그만 방에서 몇 명 친구 같이 생활하다가 많이 불편한 거 있기 때문에 회사에나 일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차별 생각해서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외국 친구들이 일 배우면서 조금 잘못하면 욕도 먹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떤 아픈 날 친구가 만약에 자기가 오늘 몸살 나고 자기 쉬고 싶다 얘기하면 또 회사에서 네가 쉬면 누가 일해라 얘기도 나오고 네가 쉬면 기계 누가 봐까지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그 친구 생각으로 사람보다 기계가 제일 중요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또 같이 일하면서 서로 좋게 얘기하면서 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데요. 또 조금 문제 있으면 욕 먹고 이것저것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들이 생활하느나 회사에서 좀 일할 때 많이 불편한 것 생각해요. 또 이것저것 기숙사 비용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회사에서 사업자 평가 얘기 나오면 또 쉽게 사업자 평가 안 해줘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제가 너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으로 허락 받고 나가게 있으면 나가라 얘기 나오다가 외국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 중에 제 최근 상담건 중에서도 이렇게 차별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미등록 이주민과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차별도 있고 또 임금 차이나 이런 거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이제 상담을 왔는데 상담을 오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이유와 협박을 해서 상담을 하면은 신고할 것이다. 되려 이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처럼 많은 이주 노동자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차별을 당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인 이주 여성과 이주 아동에 대해서 손영희 선생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주 여성과 이주 아동, 그중 특히 결혼 이주 여성,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학적 요인들로 결혼 이민자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국내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노동력의 유입을 허용하면서도 내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주화를 막는 배제 정책을 선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을 이주민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 집단으로서 어떤 선택적으로 포섭하는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국가 정책의 명시적인 목표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느끼는 현실 간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나 후에나 국민의 배우자로서 독립적인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인권을 향유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120여 개국의 나라와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로 20여 개국의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서 이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이주에는 각자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기본적으로 더 나은 생존과 꿈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회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화의 다양성이나 인권에 대한 접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이나 수용, 진정한 다양화를 지향하기보다는 다문화 가족, 사회 통합이라는 말들로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화만을 다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 생활의 동화를 당연시 여기는 풍토라든가 성급한 한국 생활 방식의 강요라든지 다른 기후, 다른 음식, 다른 문화, 다른 가족 관계나 사회 제도에서 긴 시간 살아온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무지와 무시의 공존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네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불안정한 체류 및 국적법의 문제점, 가정폭력, 의사소통의 문제와 국제 결혼 중개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적인 면을 들여다본 뒤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 향상을 위한 우리들의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불안정한 체류, 국적법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1년 내지 2, 3년인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 보증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배우자인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법적 장치가 뒷받침되어 있죠. 법무부는 국내에서 체류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 이주 여성의 남편에 대한 예속과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안정적인 체류 자격이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양성이 평등한 부부 관계가 필요한데 국적 취득이 안 된 상황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혼을 할 경우 불안정한 체류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결혼 이주 여성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데 너무도 미흡합니다. 현행 결혼 이주 관련 법제들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체류 자격의 유무, 생계 활동 여부, 한국인과의 혼인 유지 여부나 한국인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의 취약한 법적 지위를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되고 만약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미등록 이주민으로 될 불안정하고 열악한 법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체류 기간 동안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 보증을 통한 체류 연장 제도는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종속된 상황에서 만약 가족 구성원의 부당한 대우나 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녀 양육이나 혹은 한국인 배우자 가족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관련 법제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을 매개로 해서가 아닌 권리 주체인 한 개인으로서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제가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부분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혀두고 싶고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배우자의 폭언, 폭행 혹은 시댁 식구들의 인격적인 모욕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에도 어쨌든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이러한 폭력이나 학대 등을 참으며 살아야만 하는 현실 속에 있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족의 생계 또한 책임져야 하는 또 결혼 이주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중 삼중고의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아주 많은데요. 가정폭력으로부터 결혼 이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비가시적 폭력 등에 대한 구제 조치나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혼인 파기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반드시 피해자의 충분한 의사가 개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쉼터 지원이 꼭 필요하고요. 결혼 이주 여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혼 절차라든지 양육권 등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많은 차별적인 법제들을 정비해서 한국 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안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문제와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이라든지 제한적인 정보 제공, 허위 정보 제공, 정보의 은폐나 왜곡 등으로 인해서 결혼 성립 과정에서 결혼 선택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결혼 생활에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원인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의 피해를 입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국내법 절차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혼 이주 여성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 조치나 지원에 관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권을 결혼 이주 여성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생계를 위해서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배우자에 대한 예속이 큰 가운데에서 결혼 이주 여성이 빈곤한 가정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의 힘든 일과를 감당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가사는 물론 노부모 봉양이라든지 자녀 양육과 더불어서 낮은 임금의 근로 조건에서 힘든 장시간 노동,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이나 더불어 남편의 비협조적인 자녀 육아에서 오는 큰 어려움, 돈 벌려고 한국에 시집 온 사람이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등 힘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노동 현장에 뛰어들게 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아내, 엄마, 며느리 이렇게 가족 구성원으로서 1인 3사 역할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신뢰와 지지의 마음을 보내고 싶고, 결혼 이주 여성을 주체적으로 서게 하는 여러 활동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더 나은 미래의 꿈을 안고 국제 결혼이라는 방식을 선택해서 자기 나라를 떠나 대한민국 이 나라로 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자신의 나라가 된 이 땅에서 계속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각종 행정 절차는 물론 가정과 노동 현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반인권적인 대우나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 비인격적인 시설이나 차별 등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이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통합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족, 다문화주의 같은 이름으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들은 수없이 많이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정부가 말하고 우리들이 너무도 쉽게 말하는 다문화란 것이 진정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다문화는 이주민의 위치가 우리 사회의 최하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인데, 이 당연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 주류 문화가 지배 문화가 되어서 다른 문화의 가치를 비판하고 비하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하며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민,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과 정책, 제도의 마련, 많은 현장에서 진정한 다문화적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누구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역할이어야 하고,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친인권적인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주 여성, 특히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이주 아동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1년 현재 약 200여만 명의 이주민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19%, 20% 정도의 약 39만 명 정도가 미등록 이주민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주 아동이 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주 아동이라고 말할 때 이주 아동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을 이야기합니다. 합법 체류, 미등록 체류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 중에 특히 영유아 이주 아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영유아 이주 아동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10% 정도가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추정하고 있다는데요. 추정일 뿐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많이 만나오고 있고 이 외에도 여러 다양한 이주민 가정, 이주 노동자 가정 구조에서의 자녀들 그리고 중도 입국 자녀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미등록 이주 아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많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특히 미등록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이주 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과 건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틀이고 신분, 나이, 가족관계나 출생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사회보장권을 보장하는 첫 단계인 출생 등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생 신고가 인정되어서 번호가 부여되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 건강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선주민과 같은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고 등록은 물론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현 실태를 정확히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주 아동의 건강권은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비준하고 있듯이 권리의 주체로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주 아동에게 적용되는 건강권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일하게 지원하는 보건소 필수 예방접종뿐입니다. 이마저도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소가 폐쇄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의료 수급권자가 될 수도 없고 그로 인해서 비싼 의료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이주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 부담의 필수 예방 접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이주 아동에 대한 복지 수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관할 보건소에서도 이주 아동에게 지원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다국어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노력과 함께 이주 아동을 데이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육 및 교육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육은 교육과 돌봄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은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그 상황 또한 너무나도 많이 열악합니다.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사회적 신분, 인종,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영유아는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 아동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5만 원이 넘는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죠. 힘들죠. 그래서 이주 아동들은 부모가 일하는 동안 방치되기도 하고 열악한 환경의 일터에 함께 머무르면서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하였지만 출생 등록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요청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미등록 이주 아동의 유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강제 송환 등의 우려로 미등록 상태임을 밝히지도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의 현황 파악은 어렵습니다. 그 수를 추정할 뿐인데, 영유아의 보육권은 모든 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한 것이고, 영유아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극히 기본적인 권리로서 균등하게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유아 이주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등을 꼭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은 이주 아동에 대해서도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률에서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이주 아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 무상 보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서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우리 포천시 공무원들이나 관내 보육시설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요. 관련 정보를 다국어로 번역해서 이주 아동의 부모에게도 적극적으로 정보 전달을 통해서 이주 아동의 보육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꼭 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이제 청소년까지도 저희가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공교육권의 보장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주 아동의 학력 단절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청소년들이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유입되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사회 부적응을 미연에 좀 방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등록 이주 아동이나 중도 입국 아동들이 균등하게 공교육의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각종 관련 법 제화가 필요하고, 특히 포천 관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교육 행정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천 관내에는 정말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주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은 우리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아동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다문화 정책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각종 법과 제도, 지원 정책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여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주 아동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배경으로 미등록 이주민들의 가족 구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울러 자녀들이 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불안한 체류 자격으로 인해 자녀들 역시 같은 체류 자격을 부여받음으로써 사회적 관심 밖에 있고 여러 사회 복지와 교육 복지에서 배제되고 있고, 정상적인 발육이나 성장, 교육, 적응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 아동들의 부모는 각종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빈곤과 차별을 겪기도 하고 지역사회 문화에 적응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화되는 빈곤, 건강 악화, 의료 혜택, 경제적 어려움의 반복이나 이런 것들, 여러 이주 아동에게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방치하는 것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할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주 아동들 또한 우리 사회가 먼저 보듬고 신경 써야 할 아동들임에도 법에 근거한 지원 사업들에서 많은 부분 제외되고 있고 정확한 실태도 파악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초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숙제거리가 될 것이고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주 아동의 인권과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는 이주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기에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특히 휴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미등록 이주민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돌봄 지원이 절실함에도 재난 대비와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많은 부분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 가족, 특히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이주 아동들은 앞으로 포천시는 물론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에서 더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심과 논의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이주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포천시의 적극적인 변화와 정책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면서 여러 많은 이주민들, 특히 이주 여성과 이주 아동들을 만나오면서 이들의 인권 향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내가 기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 인권대회가 제가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그리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그리고 함께 행동하는 그 시작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제 친구가 이거 보고 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네. 재료 좀 더 긴장이 되네요. 네, 그 저희 이주 여성과 이주 아동 관련해서는 그 김진주 선생님이 이제 뭐 이주 여성이나 아동 만날 때 이제 계속 통역을 많이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제 내용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그 결혼 이주민 친구들, 동생들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 가족과 아이들은 많이 만나왔는데요. 그 특히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통역한 적이 많이는 생각나요. 이혼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거라 하고 짐을 쟁여서 나와 갈 데 없어서 선생님과 함께 이 동생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데려주다 하니 그리고 결혼할 때 병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후에 사실은 알게 된 어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혼할 거면 결혼했을 때 돈 들어있는 다 내고 가려고 한 일이 많이 있고 그 통역했을 때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아이들도 어린이집이 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엄마 아빠 힘들하는 경우 많이 봤고 이 가족들에게 분유 기저귀 가지고 찾아가서 여러 이야기를 같이 많이 나누었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도 같은 우리 엄마이고 같은 친구이고 같은 동생입니다. 미등록 아이들도 같은 우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순영의 쌤을 부산에서 포천 온 사람이고요. 그 쌤을 선생님을 서울에서 포천 온 사람이고
저는 주고 먼 베트남에서 온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결혼 위주 여성을 한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생각해 주면 좋겠고 서로 존중하면서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늘 이제 만나고 오는 모습을 항상 봤어가지고 더 와닿는 내용이었는데요. 발제 내용과 답변 내용 더불어서 제가 요즘 이주 배경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오고 있는데요. 아동 중 미등록 청소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 한국에서 포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로 친구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적은 부모의 나라로 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미등록인 채 살아가며 성년이 되면 본국으로 강제 퇴거되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15년 이상 장기 체류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자는 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미등록 이주 아동은 2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따라서 15년 이상 장기 거주라는 제한에서 나아가 한국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이주 아동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정신에도 맞는 조치일 것입니다. 자, 오늘 발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윤성집 선생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뭐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낯선 사람들입니다. 네, 보셨죠? 이렇게 카메라에 되게 낯선 사람들이라 저도 말을 많이 더듬었던 것 같고 우리가 다 더듬었던 것 같아요. 영희 선생님과 이제 사회자분만 빼놓고 가운데 있는 3명은 계속 더듬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우리 그 진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이렇게 남습니다. 우린 똑같은 사람이다. 같은 데서 왔다. 사실 우리가 서로 차이가 있고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주민분들 지나가시면 이제 피부색이 좀 다르고 지나가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피해요. 근데 그거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주민분들도 한국 분들을 무서워하고 피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차별에 관련해서 조사했을 때 버스에 앉아 있는데 왜 내 옆자리엔 아무도 안 앉죠? 나를 보고 피하죠?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신 그런 형태의 얘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서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주민분들은 한국 사람이 두렵고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게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웃어줘야 그제서야 이제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도 그 비닐하우스 기숙사를 보셨지만 그런 기숙사에서는 밖에 나가면 깜깜해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분명히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제도에 호소할 방법도 모릅니다.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너무 자극적인 영상이라 준비했다가 틀진 않은 게 있는데 그 사업주분이 강제로 기숙사에 들어와서 그냥 거기 누워요. 같이 자 이러면서 빨리 나가세요. 그래도 나가지 않고 근데 이게 신고를 해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도. 근데 단체를 만나서 단체를 통해서 신고가 되고 이게 이슈가 되니까 이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런 것처럼 한국 제도가 무섭고 내가 일하는 곳은 기숙사와 그 회사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굉장히 두려운 곳이에요. 한국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 아마 두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이를 메꾸는 방법은 이렇게 이래요 저래요라고 저희가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활동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부의 예산도 그러한 곳에 재원이 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고 이해하는 접점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우리 얘기하셨는데 저랑 나비드 선생님 빼놔서 서운했어요.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온 사람. 네, 그냥 똑같이 그런 어디서 온 것만 다를 뿐이지 사실 우리는 다 거의 이주민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주민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라고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그만큼 좀 알리고 싶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